33년 전 한국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만들었던 가게가 활활 불타는 것을 허망하게 지켜봐야만 했고, 이번에도 모든 것을 잃지는 않을까 불안감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폭동 시위대의 위협은 한인타운이라고 해서 벗어날 수 없었고, 냉정하고 이성적이기로 유명한 그녀 15년 경력. 정치부 기자 클레어 레이놀즈는 LA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한 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감동적인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클레어는 이번 사건으로 중국 때문에 생긴 동양에 대한 편견을 한국으로 인해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뿌리 깊은 편견을 바꾸게 된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1992년 루프탑 코리안의 진짜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클레어 레이놀즈입니다. BBC 정치부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정치철학과를 졸업했고 그 이후로 줄곧 이 바닥에서만 살아왔죠. 제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냉정하고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팩트만으로 승부하는 게 제 철학이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에게는 깊은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5년 전 상하이 특파원으로 근무할 때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심층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함께 일하던 중국인 동료 기자 장웨이민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도 완벽했고 현지 사정에도 밝았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몇 달 동안 함께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장웨이민은 늘 제게 이번 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방 언론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발행 하루 전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쓴 기사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중국 현지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겁니다. 심지어 제 인터뷰 내용까지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죠. 장웨이민이 제 모든 자료를 빼돌려서 자신의 이름으로 먼저 발표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제가 느꼈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BBC에서는 큰 질책을 받았어요. 편집장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현지 인맥 관리도 제대로 못한다고, 특파원의 기본도 안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 일로 저는 본사로 복귀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동양인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협력적인 척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혔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어요. LA 시위 상황 보도를 위해 파견 나가라는 거였죠. 데이빗 하워드 편집장이 브리핑룸에서 말하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LA에서 격화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한인타운 쪽이 위험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혹시 1992년 LA 폭동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때 선임 기자 톰 윌슨이 끼어들었어요. 한국인들은 좀 다르다는 말도 있지 않냐고, 예외적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결국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다르겠냐고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상하이에서의 쓰라린 경험이 제 판단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동양인들은 평상시에는 질서정연하고 예의 바른 척. 하지만 정말 급박한 상황이 오면 결국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외부인은 배제하게 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편집장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상황을 정확히 보도해달라고, 특히 한인타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중점적으로 취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LA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한 가지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에서 보도한 내용이었어요. 시위대가 LA 한인타운까지 진입했고 공포탄까지 발사되는 긴급 상황이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한인타운까지 시위대가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한인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 무서워한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그 순간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요. 결국 한국인들도 위기 상황에서는 똑같을 거라는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상하이에서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장웨이민이 웃으면서 제게 했던 말들,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배신했던 그 순간. 제 가슴이 다시 답답해졌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한국인들의 민낯을 보도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LA에서 목격하게 될 일들이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을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핸드폰으로 최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BBC 국제뉴스 데스크에서 올라온 속보였어요. LA 한인타운 긴급 상황,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밤 풍경이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LA에 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과연 제 예상이 맞을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하이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동양인들을 믿으면 결국 배신당한다는 것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런던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속지 않을 거라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팩트만 보도하자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LA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 모든 선입견을 뒤집어 놓을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충격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LA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긴장감이었어요. 공항 곳곳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승객들 표정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1992년 LA 폭동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BBC 아카이브에서 당시 영상들을 내려받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33년 전 그 참혹했던 현장들이 모니터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불타는 건물들, 부서진 상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인들이 건물 옥상에서 총을 들고 방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한인들이 정말 루프탑에서 총을 들고 방어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뭔가 과장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일반 상인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료를 더 찾아보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 사진 자료, 증언들까지. 믿기 힘들었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분명히 한국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마음먹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그들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LA 다운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연방구금센터 근처까지 가보려고 했어요. 거리 곳곳에는 경찰차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상당수 상점들이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의 LA가 33년 전 그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연방구금센터 근처에는 아직도 시위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시위였는데 규모는 생각보다 컸어요. 수백 명은 좋게 되어 보였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현장에 접근해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시위대들은 대부분 히스패닉계였고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어요.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시위대 중 일부가 과격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였는데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한 무리의 시위대가 근처 상가 건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불이 난 거였죠. 저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자로서 놓칠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위대들이 불타는 건물에서 물건들을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의류, 각종 생필품들. 완전한 약탈이었어요. 시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였죠. 저는 카메라를 꺼내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장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시위대 중 몇 명이 저를 발견했어요. 갑자기 제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졌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상책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명의 시위대가 저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급히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발자국 소리, 고함 소리. 저는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무작정 뛰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역시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것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평화로워 보여도 위기가 오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저는 계속 뛰면서 생각했습니다. 한인타운도 결국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요. 아무리 그들이 질서정연하다고 해도 시위대가 몰려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곧 한인타운에서 목격하게 될 일들이 제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저는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시위대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역시 제 예상이 맞다고요.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것 말입니다. 한국인들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LA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긴장감이었어요. 공항 곳곳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승객들 표정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1992년 LA 폭동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BBC 아카이브에서 당시 영상들을 내려받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33년 전 그 참혹했던 현장들이 모니터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불타는 건물들, 부서진 상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인들이 건물 옥상에서 총을 들고 방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한인들이 정말 루프탑에서 총을 들고 방어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아마 서방 언론들이 과장해서 보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게 무너지는 법인데 한국인들만 특별할 리 없잖아요. 그때 현지 특파원 동료인 마이클 톰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LA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제가 한인타운 취재 계획을 말하자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인들이 1992년처럼 또 영웅 행세를 할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결국 모든 아시아계는 위기 상황에서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어요. CNN의 선임 기자인 제임스 화이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의 이번 대응을 지켜보면 재미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과연 33년 전 그 신화가 진짜였는지 알 수 있을 거라면서요. 암묵적으로 한국인들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런 동료들의 반응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다고요. 한국인들도 결국은 다른 동양인들과 똑같을 거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LA 다운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연방구금센터 근처까지 가보려고 했어요. 거리 곳곳에는 경찰차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생각보다 경찰 병력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찰력이 다운타운 중심가에 집중되어 있어서 한인타운 쪽은 상대적으로 허술해 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위대가 한인타운으로 몰려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방구금센터 근처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시위였는데 분위기가 점점 거세져 가고 있었어요. 시위대들은 대부분 히스패닉계였고 멕시코 국기와 온두라스 국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가 과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나타났고 구호도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시위대가 근처 상가 건물로 몰려갔습니다. 그 건물은 한인이 운영하는 전자제품 매장과 의류점이 들어있는 곳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건물 1층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자로서 놓칠 수 없는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건물 유리창이 박살나 있었고 시위대들이 그 안에서 물건들을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55인치 대형 텔레비전, 명품 의류, 스마트폰, 노트북. 완전한 약탈이었어요. 불의의 연기 속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였죠. 한 남성이 전자레인지를 안고 뛰어나오고 젊은 여성이 운동화 상자를 여러 개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과자와 장난감을 가져가게 하는 부모도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장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화염이 치솟는 가운데 벌어지는 무법 상태, 이것이야말로 진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위대 중 몇 명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동양인 여성을 본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갑자기 제게 스페인어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스페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려는 적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상책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6명의 시위대가 저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무거운 카메라 장비 때문에 빨리 뛸 수도 없었고 익숙하지 않은 LA 거리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상하이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무력했었죠. 그때도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저는 계속 뛰면서 생각했어요. 한인타운도 결국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요. 아무리 그들이 33년 전에 영웅적으로 행동했다고 해도 2025년의 현실은 다를 거라고 말입니다. 결국 모든 동양인은 위기 앞에서 무력해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곧 한인타운에서 목격하게 될 일들이 제 모든 편견과 예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을요. 저는 필사적으로 뛰면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뒤에서 들려오던 고함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직도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순간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LA의 복잡한 골목길 사이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위를 둘러봐도 익숙한 건물이나 표지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그때 깨달은 사실이었어요. 급하게 뛰는 와중에 휴대폰을 떨어뜨렸다는 거였습니다. 아마 시위대에게 쫓기면서 주머니에서 빠진 것 같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지갑에 들어있던 신분증과 BBC 기자증까지 어디선가 잃어버렸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막막했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완전히 고립된 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저를 도와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상가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간혹 보이는 사람들도 저를 보면 피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마 제가 아시아계라서 시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하이에서 겪었던 그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결국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위기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만 챙기게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또 다른 소음이 들렸어요. 시위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며 어디든 숨을 곳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문을 연각에는 찾기 어려웠고 골목 끝까지 가봐도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BBC 기자로서 이런 식으로 위험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무언가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도움을 주려는 의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남성은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과연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상하이에서의 경험 때문에 동양인을 믿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골목 안쪽에 있는 건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건물 뒤편에 있는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자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그를 따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O-6명의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남성, 여성, 나이도 다양했지만 모두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무전기, 방어용 장비들, 구조용 물품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거든요. 마치 어떤 작전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들이 위험한 사람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러분은 누구냐고요?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한국어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한 명이 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제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총은 들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1992년 루프탑 코리안의 재연을 준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과연 이들이 저를 진짜로 도와주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상하이에서의 경험 때문에 동양인들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고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그들은 서로 한국어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어요. 혹시 저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여성이 저에게 물을 건네주었지만 저는 선뜻 받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과연 안전한 물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뭔가를 먹거나 마시는 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들을 관찰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진짜로 저를 도와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상하이에서 장외이민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친절한 척하다가 나중에 배신할 계획인 걸까요? 제 마음속에는 공포와 호기심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저는 지금 완전히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휴대폰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길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과연 이들이 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또 한 번 배신당하게 될까요? 그 답은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한국인들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진짜로 저를 도와주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상하이에서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아마 곧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양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외부인은 배제하게 마련이니까요. 저 같은 서양인 기자는 결국 이용당하거나 버려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옥상 아래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위대가 이 건물 근처까지 온 것 같았어요. 고함 소리와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를 쫓던 시위대들이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요?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어디로 숨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한국인들도 결국 자기들만 챙기고 저는 버릴 거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 중에서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단숨에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영어로 저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들이 저를 보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위기 상황에서 저를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나선 거였거든요. 그 여성이 자신을 박지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직 미군 군속에서 통역관으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33년 전에도 여기를 지켰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멍해졌어요. 설마 정말로 1992년 루프탑 코리안들의 후예라는 건가요? 지금까지 저는 그게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박지훈이 제 의구심을 알아차린 듯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어요. 1992년 바로 이 건물 옥상에서 총을 들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지훈이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자신의 아버지라고요. 33년 전 이 자리에서 한인타운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사진 속 남성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결의에 차 있었거든요. 이건 연출이나 포즈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루프탑 코리아는 실제로 존재했던 거였어요. 박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는 총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기억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면서 말했어요. 이곳은 안전하다고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저의 절망이 완전히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포기했던 그 순간에 한국인들이 나타나서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말입니다. 저는 다른 한국인들을 다시 둘러봤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외부인까지 보호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한 남성은 무전기로 다른 지역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고 또 다른 여성은 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훈이 저에게 설명해줬어요. 시위대들이 이 구역에는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다른 지역은 모두 난리인데 한인타운만은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제가 수집했던 통계 자료였어요. 이번 시위 기간 동안 한인타운에서는 상점 파손이나 약탈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LA 경찰청 발표 말입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한국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하이에서 장외이민에게 배신당한 경험 때문에 모든 동양인을 불신했는데 한국인들은 정반대였어요. 위기 상황에서 외부인을 배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었거든요. 박지훈이 저를 보면서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서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과연 33년 전 루프탑 코리안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걸 지켜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한국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계속 기록을 남겼습니다. BBC 기자로서 이런 현장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목격한 것들은 단순한 뉴스거리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박지윤이 저에게 그들의 조직 구조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계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완벽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몇 명이 모인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었습니다. 먼저 연락망부터가 놀라웠어요. 각 구역마다 담당자가 있었고 30분마다 상황을 보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웨스턴 애비뉴 3블록 이상 없음. 올림픽 블러바드 동쪽 시위대 50여 명 통과했으나 접촉 없이 지나감. 버몬트 애비뉴 상가 모든 점포 정상 운영 중. 이런 식으로 실시간 상황 공유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마치 군대나 경찰 조직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수준의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식량 배급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급식소가 있었고 각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나눠주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더라고요.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김밥을 건네주면서 영어로 말했어요. 힘들 때일수록 함께 나눠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김밥을 받아 먹으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낯선 외국인까지 챙겨주다니요. 야간 순찰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어요. 오후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2시간씩 교대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각 팀마다 무전기와 응급처치 키트를 가지고 있었고 이상 상황 발견 시 즉시 보고하는 체계였어요. 저는 박지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해왔냐고요? 박지윤이 대답했어요. 1992년 이후 한 번도 방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매년 4월 말이 되면 LA 폭동 추모제를 열면서 동시에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한다는 거였어요. 화재 대피, 응급처치, 통신체계 점검까지 모든 걸 실제처럼 연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경악했어요. 33년 동안 이런 준비를 계속해왔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자경단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시스템이었어요. 박지윤이 저에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BBC 본사에 첫 번째 리포트를 전송했습니다. 제가 쓴 내용은 이랬어요. 그들은 무기가 아닌 공동체 정신으로 도시를 지키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영국에서 온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동양인이 아니라는 반응, 한국인이 정말 대단하다는 평가들이 쏟아졌어요. 편집장 데이빗 하워드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리포트라면서 계속 취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특히 어떻게 이런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야간 순찰에 동행했습니다. 50대 남성 2명과 함께 한인타운을 걸어다니면서 상황을 점검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정말 꼼꼼했습니다. 가로등이 나간 곳은 없는지, 수상한 차량은 없는지, 노숙자들은 안전한지까지 일일이 확인했어요. 심지어 길고양이들 밥그릇에 물이 있는지까지 챙기더라고요. 한 할아버지가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계셨는데 순찰팀이 다가가서 안부를 물었어요. 아픈 곳은 없는지, 집은 있는지 물어보더니 따뜻한 커피를 사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무전기에서 긴급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버몬트 애비뉴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순찰팀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저도 따라갔는데 그들의 대응이 정말 신속했습니다. 한 명은 119에 신고하고 다른 한 명은 운전자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었어요. 순찰팀은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을 정리하고 교통정리까지 해줬습니다. 마치 전문 구조팀 같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걸 말이에요. 33년 동안 다져온 신뢰와 협력의 결과물이었어요. 커뮤니티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박지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1992년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더 강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총으로 지킨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상하이에서 겪었던 배신감과 좌절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훨씬 더 큰 상처를 딛고 이렇게 강해진 거였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긴 시간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시위는 점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LA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시위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폭력 사태도 대폭 감소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저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1992년 당시 한 인터뷰 영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한승우가 LA 폭동 직후 현지 언론과 했던 인터뷰라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 센터의 작은 방에서 박지훈과 함께 그 영상을 봤습니다. 30년도 더 된 낡은 비디오 테이프였는데 화질은 흐릿했지만 내용만큼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한승우는 60대 정도의 단단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드러나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확고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상점을 지켰냐고요? 한승우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상점을 지킨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킨 거라고 말했어요. 만약 그때 무너졌다면 한국인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설 자리를 잃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단순히 재산을 지키려던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들에게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한승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으로 싸운 게 아니라 책임으로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견뎌낸 거라고 말했어요. 영상을 보는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의외였어요. 저는 원래 감정적으로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박지훈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아마 아버지 영상을 볼 때마다 이런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승우는 임종 직전에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1992년의 기억을 절대 잊지 말라고, 그리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라고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들의 조직력과 결속력은 33년 동안 이어져 온 의지의 산물이었어요. 과거 제가 동양에 가졌던 오해와 무지가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에서 한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서 모든 동양인을 불신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인타운을 혼자 걸어 다녔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거리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단순한 상가들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의지가 담긴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올림픽 블러바드를 걸으면서 상점 하나하나를 살펴봤어요. 한국 식당, 미용실, 마트, 의류점. 각각이 모두 1992년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곳들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김치찌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33년 전에는 정말 무서웠지만 이제는 든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 지키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과거의 트라우마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더 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으로 특별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시위대 안에서도 흥미로운 루머가 돌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한인타운만은 건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시위대들 사이에서 나돌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급히 그 제보를 확인해봤습니다. 실제로 몇몇 시위 참가자들이 온라인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인타운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로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1992년의 기억이 현재까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한국인들의 의지와 결의가 3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였어요. 저녁에 박지훈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제 솔직한 감정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의심스러웠다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박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1992년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기억으로 살아 숨쉬는 한국인들의 정신적 유산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들은 그 기억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들을 단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인들이 1992년의 상처를 복수나 증오로 승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영국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들이 거짓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그럼 제 기존 편견들이 맞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진짜였어요. 한국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저녁 박지윤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 센터 지하에 있는 작은 박물관 같은 공간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1992년 LA 폭동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들,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지금도 살아계신 한승우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회고록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박지윤이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85세가 되신 지금도 매년 4월이 되면 젊은 한인들에게 1992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박지윤이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총으로 싸운 게 아니라 책임으로 버텼다.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견뎌낸 것이다. 미래 세대들아 기억하라.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분노가 아닌 희망으로 내일을 준비하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3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한승우 할아버지의 철학이 얼마나 깊고 숭고한지 깨달았거든요. 이분은 단순히 자신만 지키려던 게 아니라 모든 이웃을 위한 것이었어요. 박지윤이 저에게 한국의 정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1992년 루프탑 코리안들도 바로 이 정신으로 행동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왜 한국인들이 저 같은 외국인까지 보호해줬는지, 왜 그들의 조직이 자기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역 전체를 위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경단이 아니라 철학이 담긴 행동이었어요. 박지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정의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혈연이 아니어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어요. 바로 이 정 때문에 한국인들은 남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하이에서 제가 겪었던 차가운 배신과는 정반대의 철학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오히려 자신보다 남을 더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박지윤이 1992년 당시 실제 있었던 감동적인 일화를 하나 더 들려주었습니다. 한 한인 상점주가 폭동 중에 부상당한 흑인 청년을 자신의 가게로 데려와서 치료해줬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상점주는 자신의 가게 유리창이 박살나고 진열대가 엉망이 된 와중에도 그 청년을 끝까지 돌봤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차로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청년이 성인이 되어서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고 지금도 그 분과 가족처럼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또 났어요. 이게 바로 진짜 한국인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도 인간애를 잃지 않는 사람들, 적으로 여길 수도 있는 상대까지 구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박지윤이 저에게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1992년 이후 한인타운에서는 매년 4월 29일을 평화의 날로 정해서 모든 인종이 함께 모이는 행사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흑인, 히스패닉, 백인 모두가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화해와 상생을 다짐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상처를 원망으로 승화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더 큰 사랑과 포용으로 바꿔낸 거였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정말 경이로웠어요. 박지윤이 저에게 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기자들이 와서 선입견 가득한 보도를 할까봐 걱정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저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지윤에게 진심으로 털어놨어요. 전에는 정말 잘못 알고 있었다고 이제는 한국인들을 제대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과거 편견에 대해 깊이 사과했어요. 상하이에서의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동양인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박지윤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누군가는 다시 용기를 내서 옥상에 설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기사를 읽고 전 세계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제대로 알리면 다른 곳에서도 한국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여기서 얻은 건 단순한 뉴스 소재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회복한 거였어요. 상하이에서 잃었던 믿음을 한국에서 되찾은 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저에게 단순히 도움을 준 게 아니었어요. 제 영혼 깊은 곳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준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언제든 배신할 거라는 제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제가 처음 LA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 마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양인들에 대한 불신과 편견이 모두 사라졌고 대신 깊은 존경심과 사랑이 자리 잡았어요. 특히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들은 제가 평생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깊은 철학과 숭고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영국과 전 세계에 정확히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박지훈의 말처럼 제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리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한국인들이 저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LA에서 촬영한 모든 영상과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매진했어요. 이번 작업은 제 기자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편집실에서 박지훈과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화면 속 그녀의 눈빛에는 33년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거든요. 데이빗 하워드 편집장도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위 현장 리포트 정도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나온 거였어요. 편집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BBC 프라임타임의 특별 다큐멘터리로 방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루프탑 레거시 기억이 도시를 지킨 날로 정했어요. 33년 전 루프탑 코리안의 정신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정말 떨렸어요. 과연 영국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혹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제 우려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BBC 온라인 사이트에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 줄 몰랐다. 33년 동안 이런 정신을 유지해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특히 인상 깊었던 반응은 런던에 사는 한 영국인 할아버지의 댓글이었어요. 자신도 2차 대전 당시 런던 대공습을 겪었는데 그때 이웃들과 함께 버텼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갔지만 한국인들이 그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제 내레이션은 이랬어요. 중국에서 잃은 믿음을 한국에서 되찾았다. 이들은 무기로 싸우지 않았다. 기억으로, 품격으로 사람을 지켜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루프탑 코리안의 진짜 모습이다. 방송 이후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영국 내 다른 언론사들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가디언은 BBC가 발견한 한국인의 숨겨진 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타임스는 현대판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건 한국에서 온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소개했고 많은 한국인들이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LA 한인회에서 온 편지가 가장 기뻤어요. 박지훈이 직접 써준 편지였는데 제가 약속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자신들도 비슷한 조직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의 정신을 배우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독일 베를린, 호주 시드니, 캐나다 토론토.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연락들이 계속 왔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 거였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됐어요. 미디어와 편견 한국인 보도를 통해 본 저널리즘의 성찰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기자로서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 편견을 깨뜨려줬는지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편견 없는 보도를 계속할 건지 물어봤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요. 그 강연 이후 저는 BBC 내에서 아시아 담당 수석 특파원으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여준 보도 능력을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제 마음의 변화였어요. 상하이에서 생긴 상처가 완전히 치유됐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됐어요. 지금 제 사무실 벽에는 박지훈이 준 1992년 한승우의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해요. 앞으로도 편견 없는 보도를,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박지훈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승우 할아버지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LA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저에게 단순한 뉴스 소재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멘토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품격과 철학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박지훈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돕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누군가는 다시 옥상에 설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제 다큐멘터리를 본 전 세계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의 정신은 단순히 민족의 자부심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해서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것이 한국인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저널리즘이라고 믿거든요. 그래.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야.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